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오후 공기는 초여름 특유의 끈적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축 처진 사람들의 옷자락 사이로 백화점 내부의 냉기가 새어나왔고 크고 작은 쇼핑백이 유동 인구의 어깨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당시 24살이었던 그녀 훗날 어느 가정의 시어머니가 될 젊은 여인은 막 퇴근한 친구와 함께 삼풍백화점 3층 여성복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주말에 예정된 직장 동료의 생일 파티를 위해 원피스와 구두를 고르는 일이 그날의 가장 큰 고민이라 생각되던 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균열음이 매장 너머로 울렸다. 처음에는 에어컨 송풍구에서 나는 금속 진동처럼 들렸으나 곧바로 천장에서 떨어진 미세한 석고 가루가 조명을 가리며 시야에 부유하기 시작했다. 발밑 바닥이 떠는 듯한 미세 진동은 순식간에 땅이 솟아올랐다 내려앉는 굉음으로 변했고 매장 전체가 마치 거대한 철제 상자가 꺾이듯 비틀렸다. 사방의 기둥과 벽면에서 콘크리트가 터져나와 금속 철근이 손톱처럼 드러났고 매장을 가득 메우던 음악이 끊기자 엄청난 진공음이 귓전을 때렸다. 찰나의 정적 후 모든 층이 연달아 내려앉는 낭음이 터져나왔다. 빛이 사라졌다. 먼지와 파편이 뒤섞인 충격파가 몸을 휘감으며 밀려왔고 그녀의 호흡기는 미세먼지로 순식간에 막혔다. 검은 어둠 속에서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으며 숨을 쉴 때마다 폐 끝까지 아스팔트 가루가 긁히는 듯한 고통이 번졌다. 팔과 다리에 느껴지는 감각은 모래주머니처럼 둔탁했고 벽과 선반이 뒤엉킨 틈 사이에 몸이 끼인 채 가하듯 눌려 있었다. 그 상태로 반나절이 흘렀다. 시계는 보이지 않았으나 맥박이 터질 듯 뛰다가는 가라앉기를 반복하며 시간의 흐름을 대충 가늠케 했다. 저 먼 곳에서 쇠로 파이프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생존자 라는 외침이 공포와 희망의 경계에서 들려왔다. 소방대원들은 헤드램프 불빛으로 폐허를 헤집었고 톱과 해머 소리 사이로 기적이란 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딱딱해진 목소리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 했으나 갈라진 성대에서 새어나온 것은 간헐적인 숨소리뿐이었다. 결국 구조견이 킁킁대며 코를 들이밀고 이어서 투입된 대원이 응급처치용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을 때에야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을 얻었다. 이송된 병원은 군용 담요와 수액 거치대로 가득했다. 병실마다 곡률이 다른 울음이 이어졌고 통로 바닥에는 군데군데 신발 자국과 먼지 찌꺼기가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깨와 갈비뼈에 난 골절, 광범위한 타박상, 그리고 먼지를 들이마신 폐의 염증으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다. 언론은 기적의 생존자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녀는 무너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단 몇 문장으로 참극의 무게를 설명해야 했다. 병실 침대 옆 탁자에는 꽃다발과 추모 리본이 함께 놓였다. 501명이 숨지고 937명이 부상당했다는 뉴스 자막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두 눈엔 아직 무너진 에스컬레이터와 매장의 천장 조명이 어른거렸다. 세월이 흘러 건물이 무너진 그날로부터 근 30년 뒤 그녀는 한 가정의 연로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고요한 저녁 식탁, 전등 아래 놓인 두 잔의 따뜻한 보리차 위에 수십 년간 누르던 기억의 자물쇠가 조용히 풀렸다. 그녀는 그날의 잔의 더미, 피멍든 팔목, 구조견의 체온을 떠올리며 흐름 없는 과거를 정제된 문장으로 정리해 나갔다. 선명한 감각들이 마치 먼지 낀 필름처럼 차례로 돌아왔고 이야기는 백화점 붕괴가 아니라 인간 존엄이 부서지던 소리로 이어졌다. 폭우가 지나간 뒤 하늘이 맑아져도 귓가에는 여전히 돌부리가 깨지는 음향이 남아 살갗을 스쳤다. 그녀의 서술이 끝났을 때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다. 스르르 흘러내린 눈물 한 줄기가 식탁 위 나무결 사이로 스며들었다. 생존자 앞에서 건넬 수 있는 위로의 언어가 얼마나 무력한지, 체험하지 않은 자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며느리는 그제야 알았다. 두 사람은 그저 숨을 고르며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아무리 조심스러운 위로도 참극의 기억을 덜어낼 수 없음을, 그리고 그럼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기억을 이야기함으로써 또 다른 생존의 의미를 얻는다는 깨달음이 방 안의 공기처럼 잔잔히 내려앉았다. 삼풍백화점이 주저앉은 날로부터 수개월이 흐른 뒤 잔해는 치워졌으나 도시의 기억은 여전히 삭풍처럼 살갗에 스며 있었다. 서초동 대로변에는 금이 간 아스팔트를 덮기 위해 새 포장이 이루어졌고 사고 현장 주변엔 출입을 통제하는 임시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다.
검게 그을린 콘크리트 조각은 트럭으로 옮겨져 야적장 깊숙이 묻혔으나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잔해가 좀처럼 매몰되지 않았다. 사고 다음 해부터 6월 29일마다 설치된 분향소에는 새벽 첫 차가 다니기도 전에 흰 국화가 놓였고 비닐 장갑을 낀 손들이 과자를 부스러뜨리듯 향을 터뜨려 올렸다. 젊은 시절의 그녀는 물리적 상처가 아물 무렵부터 정신적 후유증에 직면했다. 지하철이 터널을 빠져나올 때 울리는 진동음, 빌딩 내부 화재 경보의 경량 알루미늄 울림, 그리고 폐건물 철거 현장의 충격음은 모두 그날의 포효로 이어졌다. 새벽녘마다 반복되는 섬광 속 악몽은 한동안 수면제를 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인파가 붐비는 쇼핑몰에 발을 들이는 일은 마치 미답의 전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생존이란 단어가 곧 책임으로 귀결되었다. 퇴원 직후 그녀는 서울고등법원 인근에 마련된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을 자주 찾았다. 그곳에는 남편, 아내, 자녀를 잃은 이들이 검은 바탕에 수첩에 헌화 순서를 기록하고 백화점 측과 정부 당국의 손해배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공동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책과 무기력으로 흐려진 시야를 다시 붙들어 매듯 구조 당시의 복장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자신의 진술서에 기둥이 붕괴하던 시각과 위치를 세밀히 기입하였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무리한 구조 변경, 설계 하중을 초과한 불법 냉각탑 설치, 기둥 철근의 질 저하 문제는 법원 및 국회 청문회에서 연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1997년 4월 건물주와 시공사 경영진, 감리 책임자를 포함한 1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구형과 실형 사이에서 판결문이 낭독되던 그날, 그녀는 피고석을 외면한 채 방청석에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판결이 인간적 상실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했으나 사회적 경종이라는 최소한의 명분을 세우는 순간이었다. 시간은 어느새 20년, 30년을 넘어 흘렀다. 그녀의 일상은 결, 무늬, 결여와 충족이 교차하는 천조각처럼 이어졌다. 우연히 함께 있던 친구와도 사고 직후 연락이 끊겼다가 몇 해를 넘긴 뒤에야 서로의 생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친구는 백화점 5층 붕괴 당시 다리에 심부골절을 입은 뒤 완치 후에도 평생 지팡이를 짚었다. 두 사람은 이후 매년 사고 당일이면 조용히 만남을 갖고 설탕기 없는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몸과 마음에 남은 균열을 성찰했다. 가정이 꾸려진 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사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바람이 강한 밤, 베란다 유리창이 흔들리면 온몸이 서늘해지는 반사적 공포가 남아있었지만 겉으로는 일부러 평정심을 유지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거실의 장난감 박스가 어질러진 풍경 앞에서조차 그녀는 과거를 입 밖에 내지 않은 채 묵묵히 장난감을 정리했다. 그럴 때면 한 손에 잡히는 플라스틱 블록의 작은 균열 하나마저도 눈길이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그녀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흰색 조명 아래 심리상담사는 눈꺼풀을 내리깔고 그녀의 느린 서술에 귀를 기울였다. 상담사와의 면담은 복원되지 않았던 기억의 빈칸에 빛을 들이었고 동시에 손대면 부서질 듯한 부유물도 흔들어 깨웠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무너진 기둥 밑에 깔려 죽어간 타인들의 목소리가 자신의 살아있음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후 그녀는 매년 봄마다 트라우마 치유 강연회에서 생존 증언자로서 짧은 기고문을 낭독했다. 잔잔한 음성으로 경험을 공유하며 사람들과 함께 기억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개인적 구원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한층 가까워진 것은 바로 그 강연회를 계기로 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연단에 서서 차분히 경험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던 고유한 상처를 비로소 인식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서울기억전시관을 방문해 사고 당시 흑백 사진과 구조장비, 절단된 철근 샘플을 눈여겨보았다. 벽면에 투사된 뉴스릴 영상 속에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의 피투성이 얼굴과 떨리는 인터뷰 장면이 남아있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눈가를 훔쳤고 시어머니는 한 발짝 떨어져 먼지를 뒤집어 쓴 과거와 현재의 평온 사이에 놓인 다리를 확인하듯 느린 호흡으로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가족 서사가 재편되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식탁 위에서 사고 이야기가 자연스레 오르내렸고 살아남은 이후에 누려온 시간들을 감사한다는 문장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다.
시어머니는 손주들 앞에서 무너진 건 건물뿐, 삶은 이어졌다는 문어체 같은 말을 자주 꺼냈다. 그 순간마다 손주들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언젠가 공사장 크레인을 바라보며 묘한 경외감을 품곤 했다. 종종 언론은 사건 10주기, 20주기, 30주기를 앞두고 생존자와 유족을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인터뷰 요청을 조금씩 수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카메라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생존 이후의 인생이 어떤 가치로 채워졌는지를 강조했고, 재난 예방과 안전 규정 준수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취재진이 돌아간 뒤 며느리와 마주 앉은 작은 찻집에서는 뜨거운 대추차 위로 맑은 수분이 맺혔고, 두 사람은 여전히 말보다 침묵이 많은 시간을 공유했다. 그래도 이제 그 침묵은 이해와 동행으로 충만했다. 삶은 종종 도심 한복판의 평평한 시멘트 바닥처럼 아무 표식 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녀의 하루는 보이지 않는 균열 위에 세워져 있고, 그 균열은 기억이라는 형태로 매 순간 빛을 투과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보여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이 어떻게 파괴의 잔해 속에서도 존엄을 추스르고 다른 이의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지를 체득하였다. 결코 회복되지 않는 상흔도 의식적으로 환기될 때 새로운 윤리적 지형으로 변모한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다. 그리하여 사고 발생 40주기를 바라보는 어느 날, 시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추모공원을 찾았다. 바람에 흩날린 국화 꽃잎 몇 장이 대리석 위에 내려앉고 며느리는 그 곁에서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참혹한 기억을 견디게 한 것은 초월적 기적이 아니라 나눔과 연대,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서로의 생존을 증언하며 지켜온 작디작은 연대의 실밥이었다. 백화점이 무너진 잔해 위에 다시 지어진 도시는 번영 속에 숨을 몰아쉬었으나 그날의 비극과 복원의 연쇄는 여전히 한 인간의 삶을 통째로 감싸고 있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손주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역사에 대해 서서히 언어를 건넸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언어를 받들어 기록으로 옮겼다. 비극을 서술하는 일이 곧 삶을 새로 적층하는 일이라 믿으며 두 사람은 살아남은 자의 연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의 삶은 그녀에게 있어 한 번도 이전과 같았던 적이 없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것이 반드시 치유나 망각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사고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특정한 계절의 냄새, 빗소리, 혹은 건물 내 미세한 진동만으로도 과거의 기억은 무의식처럼 되살아나곤 했다. 그러한 감각은 마치 몸 깊숙한 곳에 각인된 생존자의 기억처럼 언제든 되살아날 준비가 된 잠재적 울림이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는 거대한 구조물,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의 천장과 기둥은 그녀에게 단지 건축구조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누군가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마감재의 금이, 그녀에겐 치명적 전조로 보였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항상 위를 향했고 백화점이나 마트에 함께 간 가족들은 그녀가 왜 그리도 내부 구조에 집착하는지 알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면서 그녀의 조심스러운 침묵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그녀의 말수가 적은 이유가 단순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고통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한 저녁 식탁 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다. 말은 느렸고 한 문장 한 문장이 고통의 기억을 더듬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으나 그 속엔 생존자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무너진 콘크리트 속에서 스스로를 깨워야 했던 절박함, 시멘트 가루와 피비린내가 섞인 공기 속에서 억지로 들이마셨던 생명,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던 잔해를 뚫고 들어온 손전등 불빛의 섬광. 그녀는 그 모든 장면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듣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기억도 생생히 떠올렸다. 얼굴에 감긴 붕대, 미동조차 어려운 왼팔,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링거백. 간호사가 이름을 묻자 그녀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실감할 수 없던 그 순간,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사고 전날 친구와 나눈 평범한 농담을 떠올렸고 다시는 평범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직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피해 살았다.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이들 중 생존자는 극히 드물었고 심지어 친구의 사망 사실도 뉴스로 처음 접했다. 그 이름이 사고자 명단에 올라간 것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병실 한켠에서 조용히 입을 틀어막은 채 울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치른 장례식, 장례 후 찾아간 분향소 앞의 적막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사고 이후 몇 년간은 직장을 다시 구하는 것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한동안 실내에 들어가면 무의식적으로 출구를 찾았고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했으며 심지어 높은 층에 있는 장소는 가능하면 피했다. 그 모든 행동은 무의식적 공포에 기반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결국 상담 치료를 시작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고 그것을 언어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상처를 굳이 드러내지 않고 감춰두는 것이 더 나은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입 밖으로 꺼낼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무게를 잃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한 내면의 변화는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서서히 드러났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단단한 침묵 속에 숨겨진 흔들림을 이해했고 그 이해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존경과 경청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생존자 인터뷰를 했던 오래된 뉴스 영상을 어렵게 찾아냈고 두 사람은 조용히 그것을 함께 시청했다. 화면 속 젊은 시절의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상처 입은 얼굴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다. 비록 짧은 영상이었지만 화면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침묵은 길고도 깊었다. 영상이 끝난 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은 그동안의 삶이 결코 부드럽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건네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정성껏 기록하기 시작했다. 단지 가족사를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생존자의 목소리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일기를 건넸다. 삼풍백화점 사고 직후부터 써내려간 붉은 잉크가 번진 노트에는 매일의 두려움과 감정, 재난 이후의 세세한 감각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며느리는 이 기록이 단지 한 개인의 고통이 아닌 한 시대의 비극을 견딘 이들의 역사적 증언임을 깨달았다. 그 일기는 곧 책으로 정리되어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의 교재로 쓰이게 되었고 그녀는 이름 대신 생존자 K라는 익명의 필자로 소개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길 바랐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자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깊고도 진실한 유산이었다. 세월은 흐르고 도시의 풍경은 변해갔으나 그녀의 내면에 각인된 그날의 기억은 결코 흐릿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삼풍백화점 사고를 역사의 한 장으로 간단히 회고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시점이자 분기점이었다. 삶은 사고 전과 후로 나뉘었고 그 경계는 오롯이 그녀의 몸과 마음에 남아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백화점 내부의 구조가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의 감각은 현실처럼 생생했다. 붕괴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고 감각의 총합이었다. 공기의 떨림, 쇳소리, 바닥이 꺼지던 감촉, 그리고 주변에서 쏟아져 내리던 사람들의 비명은 기억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 회복 이후 일상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했다. 외출을 하거나 다중이 모인 공간에 들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비상구와 벽의 균열을 살폈고 아무도 느끼지 못한 진동에도 온몸이 긴장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비로소 건축물의 본질이 단단함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신뢰가 배신당하는 순간 그 어떤 거대하고 화려한 구조물도 사람에게는 공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후 긴 세월을 겪으며 자신이 겪은 비극을 개인의 경험으로만 간직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생존자라는 정체성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녀는 지역사회의 재난교육 프로그램에 조용히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강연을 듣는 참석자였지만 어느 날 한 상담사가 그녀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당시 구조 상황, 붕괴 직전의 징후, 그리고 구조 이후의 심리적 후유증까지. 그녀의 말은 과장 없이 담담했고
오히려 그 담담함이 듣는 이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일 때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남겨야 할 때라고. 며느리는 그러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점차 그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지 연로한 시어머니의 오래된 기억쯤으로 생각했지만 그녀가 생존자로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을 가까이서 목도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삶의 실천임을 체감했다. 둘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정리해 나갔다. 단순히 가족사를 적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의 정돈이자 기억의 공유였고 그것을 통해 한 사람의 생존 경험이 더 넓은 공동체와 이어지길 바라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종종 말없이 백화점이 무너졌던 장소를 찾았다. 이제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고 과거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가끔은 국화를 한 송이 들고 가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서기도 했다. 누구도 알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년 그날이 되면 그 자리에 섰다. 그녀에게 있어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단지 생명을 부지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삶 위에 다시 삶을 세워야 한다는 사명이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잊지 않으며 타인의 삶과 연결하려는 노력은 그녀를 더욱 깊고 단단한 존재로 만들었다. 며느리는 이제 종종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말없이 아주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과 연대, 그리고 후세에 전해야 할 책임의식이 담겨 있었다. 시간은 흘러도 기억은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을 살아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길이 되었다.